스테이블 코인. 이름만 들으면 참 안정적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 특히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름값을 하는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018년 암호화폐 폭락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94%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요. 그때 다이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입니다. 그 이름과 실체 사이의 간극을 파고드는 건데요.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다이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안정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진짜 안정성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를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아, 네. 브렌튼 우즈요?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절대적 태환. 그러니까 금 1온스는 무조건 35달러로 바꿔준다. 이런 조건 없는 약속이었죠. 맞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1971년에 그 닉슨 쇼크 때 결국 미국조차 이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국가도 이런데 민간 시스템의 약속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브레턴 우즈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꿔준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는데 다이는 좀 다르죠. 이더리움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지 않는 한 1다이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이런 식의 조건부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 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는군요. 네, 이게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더 중요한 건요, 처음부터 만약에 그 조건이 깨지면 그럼 그냥 시스템 문 닫고 남은 자산 나눠 갖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종료한다고요? 그건 정말 절대적 태환과는 거리가 머네요. 그렇죠. 절대적 태환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 조건부 약속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자료에 예시가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400만 원짜리 이더리움 10개를 담보로 아끼고 한 200만 원어치 다이를 빌렸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런데 이더리움 가격이 막 떨어져서요. 담보 가치가 빌린 돈의 150%, 그러니까 300만 원 아래로 예를 들어 299만 원이 되는 순간 이때 시스템이 제동의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더리움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청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자동 청산 과정이 사실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때 담보물인 이더리움이 그냥 제값에 팔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세보다도 더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요. 거기에 추가로 13% 이런 식의 높은 청산 페널티까지 물게 됩니다. 와, 할인해서 팔고 페널티까지 내면 그럼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담보 가치 하락분 이상의 손실을 사용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아니 내 자산인데 내 의사랑 상관없이 그 또 손해보면서 팔아버린다니 이거 약간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반대매매나 깡통계좌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자료에서도 정확히 그 유사성을 지적합니다. 주식시장의 반대매매와 아주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실행된다는 점이에요. 24시간 자동이요. 어휴. 특히 그 2020년 3월에 있었던 블랙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사태 때는요.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한 데다가 네트워크까지 혼잡혀지면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일부 사용자는 담보로 맡겼던 이더리움 전부를 그냥 단 0DI, 말 그대로 공짜로 빼앗기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0DI요? 그게 가능한가요? 담보물을 그냥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 오류와 시장 패닉이 겹치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와, 내 자산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한번 청산된 자산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돌려받지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자료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이걸 우리가 자산의 소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냥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조건부 임대 같은 거 아닐까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소유권에 대한 질문까지 하게 만드는군요. 근데 이렇게 사용자한테는 위험 부담이 큰 시스템인데 이걸 운영해서 이득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 건가요? 자료에서 그 부분도 좀 짚어주나요? 네, 당연히 그 부분도 분석합니다.
자료에서는 MKR이라는 다른 토큰의 보유자들을 그 수혜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 MKR 보유자들이 시스템 운영이나 위험 관리에 참여하는 대가로 사용자들이 DI를 빌릴 때 내는 수수료, 이걸 안정화 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이자죠. 이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아, 사용자가 내는 이자를 MKR 보유자들이 받는군요. 네. 반대로 만약 시스템에 손실이 발생하면요. 그때는 MKR 토큰을 추가로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그 손실을 메우는 역할을 해요. 뭐랄까 약간 디지털 증권사의 주주 같은 역할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익도 보고 손실도 책임지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예를 들어서 USDT나 USDC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이것들도 비슷한 위험이 있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USDT나 USDC는 담보가 다르잖아요. 실제 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처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DA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아, 담보자산 자체가 다르군요. 네. 물론 USDT 같은 경우는 그 담보자산이 정말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유동성은 엄청나게 크다는 강점이 있죠. 반면에 USDC는 매달 감사보고서도 꼬박꼬박 공개하고 규제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DA는 이들 USDT나 USDC보다는 좀 더 아랫단계에 위치한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네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DA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위험을 내포한 암호화폐 담보대출 파생 상품이라는 그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USDT나 USDC가 그동안 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1코인 1달러라는 신뢰에 DA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상당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DA의 안정성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더리움 가경이라는 외부 요인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 청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는 달리 이건 조건부 안정성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인 거죠. 조건부 안정성? 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똑같은 구조와 위험을 가진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류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는 진정한 안정성이란 시장 가격이 아무리 변동해도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손해까지 보면서 내 자산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분해버리는 걸 과연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이란 무엇일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